남편의 무시와 자식의 모진말도 어머니의 숙명이라 여기며 버텼습니다. 가난한 친정이 아들의 앞길을 막았다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낸 어느 비참한 밤, 꿈속에 나타난 돌아가신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6자리의 숫자를 건넸습니다. 그 숫자가 가리킨 곳은 낡은 골동품 가게의 먼지 쌓인 항아리였죠. 그 항아리에서 피어난 엄청난 진실, 지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보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제 손엔 늘 낡은 가계부 뿐이었죠. 남편이 매달 지어주는 생활비 안에서 저는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장 상인과 100원 한 장을 두고 얼굴을 붉히며 실랑이를 벌였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낀 돈은 제 옷 한 벌 사는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아들의 학원비로, 남편의 사회생활을 위한 품위 유지비로 돌아갔죠. 저는 이 집안의 구성원이 아니라 월급 없는 가사 관리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에게 좋은 혼처가 나타났고 상견례 날이 밝아왔죠. 저는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늘하기만 했죠. 초라한 제 차림새와 넉넉지 못한 친정 형편이 그들의 눈엔 가시였나 봅니다. 결국 그날 오후 아들의 혼담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은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안방문을 걸어 잠근 채 자기들끼리만 대책을 논의했죠. 저는 문 밖으로 차를 타 나르며 그들의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아들이 저를 향해 원망 섞인 소리를 질렀죠. 엄마가 그때 그 옷만 안 입었어도 사돈댁이 우리 그렇게 무시 안 했을 거 아니야.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집안 망신을 시킨 주제에 밥이 넘어가냐며 상을 엎었죠. 바닥에 흩어질 밥알과 반찬들을 묵묵히 치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위치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비난받아도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요. 그 비참함 속에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닦았습니다. 아들의 파혼으로 집안 공기가 얼어붙은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무거운 정막만 가득했죠. 남편은 기분이 상한 아들을 위로해야 한다며 여행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제 앞에 손을 내밀며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 말에 남편은 그저 귀찮다는 듯 인사만 썼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거 정리해서 아들 기 좀 살려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토다지 말고 순순히 내놓으라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도장을 줄 수 없다고 버텼죠. 그 도장은 제가 15년 동안 남몰래 한 푼씩 모아온 소액 적금의 열쇠였습니다. 남편 몰래 부업을 하고 짱기를 참아가며 모은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죠. 제가 끝까지 거부하자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며 제 서랍을 강제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는 날카로운 소리에 제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죠. 네 이름으로 된 게 다 내 돈으로 만든 거지. 네가 번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있어? 남편은 기어이 도장을 찾아냈고
저는 그 무력감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벌레보듯 쳐다보며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죠. 그날 밤 너무나 서러워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평소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할머니는 제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손바닥에 6자리의 숫자를 정성껏 새겨주었지요. 그리고는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제 품에 꼭 안겨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홀린 듯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곳엔 할머니가 생전의 유품이라며 남기셨던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당표와 함께 꿈에서 본 숫자가 적힌 쪽지가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처음엔 그저 로또 번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곧 헐릴 위기에 처한 어느 낡은 골도품 점포에 보관한 번호였지요. 남편과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제발 그 도장만큼은 돌려달라고. 그건 제 자존심이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아들조차 제 말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내뱉었죠. 아빠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도와주지들 못한 망정. 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남편과 아들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금 확신했죠. 이 집에서 저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부속품일 뿐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제 눈앞에서 도장을 흔들며 비아냥거렸고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죠. 30년을 버텨온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입을 닫고 옷을 챙겨 나왔죠. 할머니가 알려주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남편과 아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쪽지에 적힌 숫자를 가슴품에 소중히 품고 길을 나섰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재개발을 앞둔 어느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골동품 가게의 문을 열자 딸랑거리는 낡은 종소리가 울렸죠. 가게 안은 쾌쾌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주인분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빤히 바라보셨죠. 그분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고향 지인이자 오랜 세월 비밀을 간직해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쪽지와 열쇠 꾸러미를 내밀었죠. 주인분은 쪽지의 숫자를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먼. 이 번호를 들고 올 사람을 수십 년 동안 기다렸다네. 할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보관료를 미리 내두셨다고 했죠. 손녀가 이 번호를 들고 오면 그때가 아이가 가장 힘들 때이니 내어주라 하셨지. 주인분이 창고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것은 먼지 쌓인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바닥에는 묵직한 철제 비밀 상자가 하나 더 들어있었죠. 상자를 열자 어두운 가게 안이 환해질 만큼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모은 돈으로 사두신 금괴 2개였죠. 이게 다 뭐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죠.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손녀의 앞날만을 걱정했던 할머니의 진심. 그 뜨거운 사랑이 제 손바닥 위에서 묵직한 무게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감동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적금 통장의 해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명의의 돈을 전부 인출해 아들의 새 자동차를 계약한 상태였죠. 제가 항의하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쳐냈어요. 아들이 파혼하고 기가 죽어 있는데 애비로서 이 정도도 못해주냐? 비밀번호가 네 생일이길래 내가 좀 썼다. 어차피 다 우리 집 돈 아니야? 저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옆에 서 있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너는 엄마가 15년 동안 어떻게 모은 돈인지 다 알면서 어떻게 이러니? 아들은 제 눈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를 대꾸했죠. 엄마가 집에서 한 게 뭐가 있어? 결국 아빠가 벌어온 돈 아껴서 모은 거잖아. 그거 조금 썼다고 엄마는 왜 그렇게 유난이야? 나중에 내가 선거 가면 갚을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가족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산산조각 났죠. 그동안 저는 이들에게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필요할 때 빼쓰는 ATM 기기에 불과했죠. 남편과 아들은 세차 카탈로그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등 뒤에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항아리와 금괴는 절대로 이 인간들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참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제 이름 이지혜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시작한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약탈자로부터 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항아리를 아무도 모르는 지인의 창고로 옮긴 뒤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불똥풍 감정사는 항아리의 먼지를 털어내더니 손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히 오래된 항아리가 아닙니다. 보존 상태가 완벽한 고려청자예요.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감정사 입에서 나온 숫자는 제 상상을 초월했죠. 최소 50억. 경매에 붙인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국보급 유물이라는 것이었죠. 할머니가 남긴 낡은 유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열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하기보다 먼저 차갑게 가슴을 가라앉혔죠. 이 돈의 존재를 남편과 아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저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제 상황을 낱낱이 고백했죠. 상담을 진행하며 저는 제가 얼마나 지독한 가스라이팅 속에서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고 카드깡까지 하며 제 신용을 갉아먹고 있었죠. 지혜씨,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이자 경제적 학대입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밥을 차리고 빨래를 했죠. 하지만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남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남편이 거실에서 아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제 험담을 늘어놓을 때도 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야, 네 엄마 저거 봐라. 내가 화 좀 냈더니 이제야 군기가 좀 잡혔지? 남편의 비아냥에 아들은 낄낄거리며 동조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는 남편의 책상 위에 이혼 소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소장을 발견한 남편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제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죠.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네가 감히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이혼 소송이야? 남편이 제 멱살을 잡고 손을 치켜든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한 보안업체의 버튼을 눌렀죠. 이제 그 손 내리세요. 당신의 폭언과 폭행 시도는 이미 다 녹음되고 있어요. 저는 두려움에 떨던 예전의 이재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응시하며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은 나를 단 한 번도 사람으로 대접한 적이 없어. 나는 오늘부로 당신 식모노를 끝낼 거야. 당황한 남편과 뒤늦게 나타난 저를 나무라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죠. 비좁은 전셋집을 떠나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공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10년 뒤 병든 남편을 수발에 들며 아들에게 용돈을 구걸하던 비참한 미래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직 저만을 위한 삶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과 아들은 제가 가진 것이라곤 푼돈뿐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남편의 명의도용과 가스라이팅 증거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죠.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와 함께 제가 30년 동안 기여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던 날 저는 법원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죠.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의 항아리는 경매에서 거액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금액이 오직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하염없이 울었죠. 할머니, 이제 나 고생 끝났어.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게. 돈 냄새를 맡는 데에는 귀신 같던 남편과 아들이 이 소식을 듣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제가 새로 마련한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예전에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남편이 서 있었죠.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들이 파혼당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 뒤에서 아들 또한 울먹이며 엄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라고 매달리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돌이 되어 있었죠. 저는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를 약탈하던 사람들과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생각 없어. 저는 요즘 누구의 엄마나 아내도 아닌 이지혜로서의 첫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항아리 속에서 제 인생을 꺼내주신 할머니의 마음을 담은 그림들이었죠.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깊은 숨을 내뱉는 이 평범한 순간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 처음 찾아온 가장 눈부신 기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지혜 씨와 같은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